자, 우리 지난 시간에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4대 문명 중에 이제 중국 문명이 있었죠. 오늘은 그 중국 문명 이후에 이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세계를 살펴보고요. 13세기 정도까지 살펴보겠다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이렇게 살펴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쭉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13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동아시아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역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발전인데요. 자, 연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매 시간 요 연표가 나올 텐데 사실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비슷한 시기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연표를 보여주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춘추 전국과 비슷한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인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었어 했을 때 들어본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능하면 매 시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국 문명의 주나라는요, 기원전 11세기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주나라가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는요, 주나라라고 하는 긴 역사 중에 일부예요. 주나라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주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나라 중에서도 주나라가 수도를 한번 옮겨요. 수도를 옮긴 이후부터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은요, 기록상으로 기원전 7세기쯤부터 중국과 교류하는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기원전 7세기에는 고조선이란 국가가 존재했구나. 그 이전에 언제 생겼는지는 뭐 신화와 여러 가지 뭐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따져서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또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건 다루겠죠? 서아시아에서는요, 아시리아라든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국가들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 시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발전하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 춘추전국 시대 말기쯤이 되면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공화정을 발전시켜 나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됐는데요. 교과서 우리 34쪽인데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25쪽이에요. 주나라의 봉건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냥 주나라에서 봉건제라는 걸 했어 이 정도만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주나라 봉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봉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봉건제. 봉건제는요 주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또 조금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지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높은 사람 혹은 왕이요 이제 자기가 가진 땅을요 혹은 땅에 대한 권리를요 신하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받은 혹은 땅에 대한 권리를 받은 사람은요
땅에 대한 권리를 준 사람에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요. 봉건제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 등장하는 제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역별로 뭐가 다르냐? 이제 누가 줬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뭘 줬느냐,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방금 얘기한 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럼 주나라, 중국의 봉건제는 어땠는가? 주나라의 왕이, 중국의 왕이 지방을 제후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했어요.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해요. 이 제후들은요, 왕과 가족 관계,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족이거나 혹은 공을 많이 세운 공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 조공은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뭐 금, 은 같은 것들을 선물로 이제 바치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군대를 이끌고 왕을 도와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나라는 이렇게 봉건제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제후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나라라는 긴 시간 중에 주나라가 수도를 옮긴 때부터 진나라가 통일하기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춘추 시대는요, 이제 제후들이요, 주나라의 왕을 조금 더 존중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존왕양이라 그래서 주나라의 왕을 존중하고 지키고, 양이 오랑캐들,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수도를 옮겼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대항하는 오랑캐라든가 다른 나쁜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센 제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패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자가 5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이 춘추오패가 이제 회맹이라 그래서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동맹을 만들어서 우리 주나라 왕을 보호할 동맹을 만들자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주나라 왕을 보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주나라 왕한테 땅을 받은 제후들이니까. 어쨌든 주나라 왕의 권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춘추오패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전국 시대가 되면요, 주나라 왕의 권위가 더 떨어져요. 이제 제후들 중에 힘이 센 제후들은요, 주나라 왕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약육강식, 약한 제후들을 이제 집어삼킵니다. 춘추시대 때는 약한 제후들은 그냥 힘이 센 제후들을 잘 따르기만 하면 돼요. 회맹 질서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전국시대 때는 약한 제후들은 센 제후들한테 이제 점령당하고 그 국가가 돼요. 그 사람을 이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나중에 가보니까 7개의 강력한 제후들이 남아요. 이들을 우리가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이 조금은 다르다. 자, 이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은 뭐냐?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발전하고 봉건제가 분현제로 변화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 주나라 왕이 처음에 봉건제를 시행할 때, 이때는요, 도시국가들 위주로, 그러니까 도시들 위주로 땅을 나눠줬어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뒤에 흐리게 보이는 그림에 보면 파란 색깔 글씨로 써있는 국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주나라 왕이 머물고 있는 수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초록 색깔 글씨로 써있는 동그라미들 있죠? 그게 도시들이에요. 자, 주나라 왕이요, 제후들에게 땅을
줍니다. 땅을 맡기죠. 봉건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중간에 빈 땅들이 있어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주인이 없는 땅들이 있어요. 왜냐? 아직 기술이 다 발달하지 못해서 그 땅까지 전부 다스리고 통치하기에는 좀 힘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이 점점 발달합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땅들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두 도시 사이에는 빈 땅이었는데 두 도시가 점점 세력을 넓히죠. 나중에는 경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 서로 왕이 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이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점차 영토국가로, 그러니까 빈 땅이 점차 없어졌다. 그리고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변화했다 그러는데 봉건제는 제후들에게 땅을 줬죠. 조공과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제후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후들이 이제 나중에 전국시대 때 가면은 왕이 되고 싶잖아. 근데 내가 왕이 돼서 또 누군가를 제후로 삼아서 땅을 줘. 그럼 쟤들이 또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봉건제처럼 제후를 임명하기보다는 이제 지방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임명하고 파견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중앙으로 불러들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군현제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문명 배웠을 때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국가들이 빈 땅들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남쪽과 북쪽에 또 서쪽과 동쪽에 빈 땅들을 막 차지해 나가요. 근데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바다니까 비어있는 땅이 없고 북쪽으로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이에요. 서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세력을 점차 넓히게 돼서 주나라의 문화가 남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봉건제가 군현제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적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따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춘추 전국 시대에는요, 이제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사용하게 돼요. 주나라가 아니라 중국 문명이 이제 발생하던 시기에 청동기를 썼다 그랬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해서 철제 농기구,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청동은 만들기는, 그러니까 불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만들기 쉬웠지만 양이 그렇게 많은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용품이나 무기 정도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철은 온도가 높아서 청동보다 만들긴 어려웠지만 주변에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았다, 양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말고도 이제 농기구를 철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 더 깊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런 것도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빈 땅들을 차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남는 것들이 많죠. 남는 것들을 지역별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상업은 특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해서요. 도시들도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사진에 아래 있는 세 개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당시에 쓰이던 화폐들, 돈인데요. 이 동전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춘추전국 시대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신석기 혁명 그리고 청동기 시대 문명이 막 발생했을 때 관계 농업했다 그랬죠? 그런 때는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무슨 의미냐? 우리 가족끼리 내 땅을 경작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 마을이 함께 우리 마을의 땅을 함께 경작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농업이 이루어져요. 공동체적인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내 땅, 내가 혹은 우리 가족만이 요만큼 경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법가라는 춘추전국의 제자백가 사상 중에 법가가 있는데 가족들이 공동체로서 모여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일부러 쪼개요. 분가라 그러는데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족들을 찢어 놓습니다. 핵가족화 시켜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됐다 그랬죠. 춘추 시대 때는 춘추 5패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알면 돼요. 누가 힘이 센지 정하고 그 힘이 센 사람이 패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왕을 지키자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요 귀족들만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귀족들이 모는 전차들이 이제 여러분들 삼국지 게임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일기토라 그래서 장수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힘이 센 쪽이 당연히 이제 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굳이 막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국 시대가 되고 나서 남의 땅을 이제 점령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는 세력은 이제 또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을 점령하려면은 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병과 보병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보병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두 번째.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데 전쟁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이따가 답변에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요,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해요. 제자백가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중국의 수많은 사상들의 기본이 이때 거의 다 나옵니다. 중국의 다양한 사상들이 이후에 발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때 거의 다 나오고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때 나온 것들을 개량하거나 살을 조금 더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 뭐 서로 다른 두 개를 합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상의 어떤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상과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은 춘추 시대 때도 물론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기 위해서 힘이 더 세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전국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더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잘 통치할까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해서 현실적인 정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사상들과 좀 달라요. 불교라든가 그러니까 인도의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서양의 사상, 그리스 나름대로 인간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12신, 올림포스의 12신이라든가 신화적인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신적인 요소들 혹은 형이상학적인 나중에 플라톤의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추상적인 거 거의 없어요. 현실적이에요. 고작 얘기해봐야 하늘의 뜻 이런 정도. 그 외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인 4개의 사상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 그리고 공자의 영향을 받아서 유가 사상가였던 맹자와 순자가 있는데 이 유가는요, 가족 윤리를 중시하고 그것을 천하에 확장하고자 합니다. 무슨 의미냐? 부모 자식 간의 도리, 가족 안에서의 도리, 이것을 확장시켜서 천하에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확장시켜서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간의 도리로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죠. 가정에서의 도리를 잘 익혀서 이제 천하를 다스릴 도리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요. 우리 국가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 우리 국가가 아닌 거는 이순이야. 이순이도 아니야. 순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이제 그런 예의와 도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와 도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던 게 유가 사상이고요. 그다음에 법가. 법가는 이제 상한과 한비자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규칙을 강조해요. 법을 강조해요.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신상필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 또 강력한 그런 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규칙과 법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잘하면은 법과 사상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은 그냥 바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따름으로써 이제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서 국가를 통치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과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도가입니다. 도가는 노자와 장자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제 무위자연이라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는요. 소국과민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둬도 운영이 잘 될 정도로 국가가 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백성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땅을 더 넓히고자 했던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춘추전국 시대 제후들에게는 별로 인기 있는 그런 사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두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유를, 정신적인 자유를, 또 자연과의 조화를, 그래서 무라일체라 그러죠. 자연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 종교에 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가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묵자고요. 묵가는요, 이제 겸애라는 걸 중요시하는데 겸애는 뭐냐?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비판해요. 유교에서는 우리 가족, 우리 나라가 중요해. 차별적으로 예의와 도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런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 모두를 사랑해야 돼. 라고 주장한 게 묵가고요. 모두를 사랑해야 되니까 전쟁 같은 거 하면 안 돼. 평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비공이라 그래서 공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대신에 묵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묵가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수비, 방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니까 겸애해야 되니까 서로 도와야 돼요. 상호 부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문과 사상가들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땅을 넓히고 싶은데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 제자백과 이론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조직의 리더 혹은 학급의 담임이라면 어떤 걸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떤 걸 활용해서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 살펴봤고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